자, 오늘의 책은요. 커넥팅 랩이 쓴 모바일 미래 보고서 2024라는 책인데요. 커넥팅 랩의 현경민 편집장과 함께 신개념, 인공지능 기술이 몰고 올 미래 변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넥팅 랩이 회사 이름이죠. 저희가 IT 포럼의 명칭입니다. 포럼이요? 네. 포럼이면 어떻게 다른 걸까? 어떤 개념이에요? 저희 실제로 그 IT 기업에서 종사하는 이제 실무자들이 모여서 만든 네. 포럼이고요. 일종의 이제 뭐 연구나 아니면 스터디를 위한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뭐 통신사라든가 뭐 제조사나 커머스사나 이제 다양한 기업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포럼을 지금 한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와. 거기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그 IT 트렌드들을 정리를 해서 서적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네. 다른 직장인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네. 그러면서 그 결과물을 또 내놓는 네, 맞습니다. 전망 보고서. 네, 다 그래서? 직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하, 편집장님도요? 저도 물론 그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주제는 생성형 AI로 잡으셨더라고요. 아마 많이들 이제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챗 GPT를 비롯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생성형 AI는 이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 같은 그 컨텐츠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생성해 내주는 네. AI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기존에 이제 그 직접 배우지 않았던 이제 패턴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게 챗GP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챗GPT는 뭐 그 대화형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용자가 질문이나 특정 요청을 했을 때에 텍스트 형태로 결과물을 제공을 해주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잘 써먹고 있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을 때 뭐 바드라든지 오픈 AI 챗 GPT한테 뭐뭐뭐뭐를 표로 정리해줘. 그러면 마치 이제 엑셀 표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네, 뭐 표로 정리하고 요즘은 뭐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줘 하면 네. 엑셀로도 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성형 AI가 그냥 우리 삶을 조금 도와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구조까지 아예 판도를 바꿔버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한 3가지 이유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UX의 혁신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AI 관련된 것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이벤트는 알파고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하면서 그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슈가 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그 뒤로 다양한 AI 서비스가 나왔는데 일반인들은 알파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제대로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이제 AI 서비스가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용을 하거나, 그쵸. 내가 뭐 알파고랑 바둑 둘 거 아니었었고요. 그쵸, 알파고를 직접 사용해 볼 수도 없고, 그쵸. 아니면 뭐 휴대폰에 있는 뭐 음성 비서 서비스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사실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AI 서비스를 경험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는 이용 방법 자체가 워낙 단순하고 그쵸.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뭐 온라인의 유튜브나 뭐 SNS에 이걸 이용해서 뭐 돈을 버는 방법, 아니면 생산성 개선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UX의 혁신이 첫 번째 이유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채팅만으로 네.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뭐 검색을 하듯이 아니면 뭐 문자를 보내듯이 텍스트만으로도 다 모든 걸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요? 두 번째는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확장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챗GPT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시도를 했던 사례이긴 합니다. 챗GPT가 올해 3월 달에 그들의 이제 앱스토어 같은 개념인 그 플러그인 서비스를 내놓았어요. 아하. 챗GPT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들을 연결을 해서 서드파티 생태계까지 구축하는 형태로 그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웹 브라우저에다가 네. 기능을 하나 둘씩 붙이면 추가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생성형 AI가 텍스트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얻을 수 있는 이제 확장성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UX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의 혁신 그리고 확장성. 또 다른 세 번째 이유는요? 마지막은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성. 아마 뭐 직접 이용해 보셨듯이 뭐 그쵸. 필요한 게 있으면은 텍스트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뭐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실제 업무에 적용하게 되면은 이미 뭐 다양한 연구 논문에서도 검증이 되었는데, MI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실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와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업무 단축 시간이 약 37% 정도 차이가 났고 결과물도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대여섯 번 검색해서 뭐 하나를 이제 완성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그냥 챗GPT나 바드한테 뭐뭐 알려줘 하면은 대여섯 번 검색할 거 한 번에 축약을 싹 해주니까요. 물론 정확도는 좀 별개입니다. 정확도는. 맞습니다. 잠시 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우리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하나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커넥팅 랩의 모바일 미래 보고서 2024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무한한 콘텐츠의 시대. 무한한, 여기 이제 방점이 찍히네요. 지금 사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시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막 소설을 써주기도 하고 연설물 써달라고 하면 연설물도 써주고 맞습니다. 이제는 그 사진, AI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도 만들어주고 거의 끝없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앞으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네, 이미 뭐 많은 정보를 알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릴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생성형 AI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들은 너무 사례가 많습니다. 예. 뭐 이미지를 만들어서 미술대회 가서 상을 받고 음악 작곡을 해서 앨범을 만들고 그리고 뭐 책도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각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AI들이 각각의 따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종합 콘텐츠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AI가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그 시나리오에 기반에 맞춰서 영상을 생성해내고 거기에 맞는 음성과 음악까지 더해지면은 한편의 영화 같은 콘텐츠, 종합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아직은 조금 많이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멀티모달 기능이라고 해서 뭐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 같은 그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다루는 이제 기능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는 이런 종합 콘텐츠 쪽으로도 생성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멀티모달. 네. 그러니까 이걸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텍스트, 지금은 이제 챗GPT 하면 텍스트만 입력을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도 주고 나중에 뭐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도 넣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그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내가 쓴 글을 대사로 읽고 또 거기에 바탕으로 또 음악까지 만들어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무한하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최종 형태로 될 것 같다. 종합 콘텐츠라고 아까 네. 표현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는 간혹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좀 부정확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누군가의 분명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또 윤리적인 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생성형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상당히 아직은 그 생성형 AI가 이렇게 파급력 있는 서비스로 사용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반대적인 문제들이 아직 많이 검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AI가 좀 어디 약을 하나요? 환각 환각 현상.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마치 그 뭔가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개념인데요. 예.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현상인데 사실 이 할루시네이션 현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뭔가의 명확한 원인이나 해결 방법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인을 그 할루시네이션을 해소하는 순간이 바로 이제 다른 AI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이제 환각 현상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근데 생성형 AI다 보니까 얘는 역할이 무조건 뭐든지 생성을 해야 하는 게 첫 번째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건 거짓말을 하건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건 일단 생성을 했으니 나는 첫 번째로 할 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그 목적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듯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미지 같은 형태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죠. 이미지가 뭐 완벽해 보이면은 사용자가 만족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특정 뭐 텍스트 기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마치 완벽하게 자기가 완결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만약에 그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 그 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업무를 하거나 혹은 뭐 다른 데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방송 시간을 알려줘라고 했는데 매일 오후 9시 5분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 오전 9시 5분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키워드도 한번 들어가 보죠. 다음 키워드 커머스
이제부터 뭔가 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 같네요. 맞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들과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커머스라고 하면 이게 유통, 상업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커머스가 뭐 유통적인 상업적인 측면에서 뭐 물류 관리라던가 혹은 뭐 컨텐츠를 다양하게 만든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AI를 기존부터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도 생성형 AI가 충분히 적용되어서 활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될까요? 기존에 이제 물류센터에서 AI가 활용되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혹은 추천이나 광고를 하거나 그리고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데 대표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 광고와 추천은 하나로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 네. 입장에서는 사용자한테 상품을 추천하는 과정, 이게 광고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맞는 내가 필요한 상품을 추천해 준다고 하면은 이제 제품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추천과 광고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약간 AI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초개인화된 타겟팅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되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이제 판매의 기회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광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짜증을 내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지금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격도 괜찮아. 이렇게 추천이 된다면 사실은 광고로 이제 묻어 있긴 하지만 그냥 나도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유용할 수도 있죠. 오히려 고마워 막 이러면서. 그렇죠. 고맙게 내가 마침 이게 딱 필요했는데 딱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구매를 위해서 할인까지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구매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광고가 아니라 사실은 당신들을 위한 서비스인 것처럼 느끼도록 AI를 더 잘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물류라든지 특히 배송 측면에서도 이 AI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송의 전 과정에서는 사실 요즘 AI가 활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특히 이제 물류센터라고 하는 이제 배송의 그 준비 단계에서 AI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이미 뭐 대부분의 이제 큰 유통업체들은 AI와 로봇들을 활용해서 물류센터 내에 있는 재고들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물류센터 내에서 이동들도 이 AI와 로봇들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상품을 배송하기 전에 포장하는 과정까지도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AI가 활용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택배 차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목적지를 정할 때 단순하게 목적지를 A부터 B, C 이렇게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 상황이라든가 날씨라든가 혹은 배송 상품 종류에 따라서 AI가 효율적으로 경로를 짜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차량 내에 이제 물건을 적재하는 순서도 그 순서에 맞게끔 적재할 수 있도록 추천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존에는 택배 하시던 분들이 나름의 노하우, 그렇죠? 아파트 단지나 주택 지역에 따라서 어떤 물건 어디에다 넣고 어떤 순서로 꺼내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적재를 하셨던 건데 이제는 그거를 AI가 먼저 알고리즘으로 알려준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렇죠. 택배를 처음 하시는 분도 딱 와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배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택배의 노하우를 이제 AI가 흡수를 해서 초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요. 물론 모든 택배나 모든 유통업체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 이제 거대 유통사들은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물류센터라고 하면 사람이 뭔가 이제 적재를 하고 지게차 몰고 가서 이렇게 쌓아 올려놓은 이런 거 상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완전 옛날 그림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그림들은 앞으로 좀 없어질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뭐 해외에서도 해외 이제 오카도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네. 아예 뭐 격자 무늬로 상품이 쌓여 있고 그 위를 로봇들이 다니면서 예. 로봇이 레일을 위해서 물건을 피킹해서 배송 전까지 갖다 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 모 업체가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물류센터가 하나의 자판기, 자동 판매기 그 내부가 된 것처럼. 맞습니다. 되게 비유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 비유만 잘합니다. 근데 이제 배송, 물류센터까지도 알겠고 그럼 이제 유통업체들이 이거를 앞에서 말씀해 주신 광고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측면으로도 활용을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케팅을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뭐 광고를 위한 광고 카피라이터 문구를 뽑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모 백화점에서는 이미 광고 카피라이팅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 기존에는 뭐 카피 하나를 1차 카피를 뽑는데 한 2주 정도 걸렸던 시간이 지금 뭐 3, 4시간 정도로 단축이 됐다고 할 정도로 네. 상당히 이제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 어울리는 이제 광고의 이미지 같은 것들도 생성형 AI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형 커머스 업체 말고도 커머스 하면은 사실 뭐 개인 사업자라든가 일반 그 규모가 작은 사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이미 뭐 이미지 기반의 생성형 AI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야, 이게 한쪽에서는 밥줄 끊기는 소리가 들리네요. 사실 이거 광고 대행사라든지 그 이미지를 제작해주는 디자이너들의 일이기는 한데 이것도 AI로 뚝딱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또 원 없이 이걸 돌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대신에 뭐 일자리가 뺏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긴 있긴 하지만은 사실 뭐 처음에 뭐 PC가 나왔을 때나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결국 사람들은 더 생산적인 분야로 투입돼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기보단 오히려 지금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끝없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메타버스. 메타버스라는 표현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한때 당장 이 메타버스 시대가 올 것 같았는데 우선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메타버스는 일종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가상이나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그리고 세계와 우주 같은 키워드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서 존재하는 컨텐츠라거나 이런 서비스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2020년, 21년 당시만 하더라도 와 이거 생각보다 메타버스 시대가 굉장히 빨리 오겠는걸? 그러면서 뭐 각종 포털 회사들, 게임 회사들 다 막 메타버스 만든다고 난리였거든요. 팬데믹 기간이었으니까 비대면 화상회의도 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네, 하게 될 맞습니다. 거다 막 그랬고 했는데 왜 인기가 갑자기 확 사그라들었을까요? 이거?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2021년 10월 달에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컨퍼런스에 나서면서 우리의 회사 사명을 메타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가장 이제 최고의 그 인기를 구가하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전후가.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가 상대적으로 지금 인기가 많이 시들해진 것은 뭐 통계적으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구글에서 이제 검색량 트렌드들을 이제 통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메타버스의 검색량이 2023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80%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식었다라고 예.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용자들의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는 반면에 이제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던가 이런 인프라들이 그 기대만큼 빠르게 이제 개발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도 그렇고 뭔가 하드웨어적으로도 그렇고 PC 켜고 화상 카메라 통해서 화상 회의하는 게 이게 무슨 메타버스야. 근데 사실 조금 사람들이 네. 실망을 했던 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VR 기기라든지 각종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 세상으로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기술 발전은 뭐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다가오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메타버스가 어떤 수익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산업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메타버스의 이제 수익화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이제 생성형 AI가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그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상 공간에서 존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가상 공간에서 존재하는 컨텐츠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실제로 없는 가상의 이미지들, 특히 뭐 3D 이미지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컨텐츠들을 얼마나 더 많이 품질이 높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몰입도가 높아지게 되고 사용자들의 만족감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미 뭐 텍스트 한 줄이나 그 2D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1분 내에 그 3D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상당히 여러 회사에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냥 2D 이미지만 넣으면 이걸 3D로 만들어준다고요? 네, 그게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것도 AI 기술 바탕으로 이미 이제 상용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XR이라고 요즘에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VR, AR 합쳐서 맞습니다. 그런 기기들하고 같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고요. 네,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XR 디바이스로 많이 이제 기대를 모으는 게 올해 이제 메타의 퀘스트 3가 나왔고
내년도에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 단말기가 나올 예정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이런 메타버스의 컨텐츠까지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완전히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메타버스가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콘텐츠 그리고 기술 거기에다가 하드웨어적인 것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 조금씩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빈도나 문이 좀 열리겠죠. 게임 쪽으로도 이게 확대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나 메타버스의 주된 컨텐츠가 게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충분히 확대가 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혹시 게임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는 잘 네. 게임에서 NPC라는 캐릭터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NPC요? 네, NPC라고 논 플레잉 캐릭터라고 해서 주로 논 플레잉 캐릭터? 그 우리 사용자들이 조정을 할 수 없는 그 게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 퀘스트를 제공을 하거나 뭐 예. 안내문을 제공을 하거나 하는 이제 고정된 캐릭터들을 의미합니다. 아, 그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 중에서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요? 맞습니다. 내 게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이제 그 게임사에서 운영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캐릭터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특정 퀘스트를 부과를 했을 때에 똑같은 이제 대화만 모든 사용자들에게 똑같은 대화만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그 운영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 만약에 생성형 AI가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NPC와도 대화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문을 여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네, 맞습니다. 뭐 열면은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이거 문을 열어서 뭐 할래? 내가 열어서 뭐 하고 싶은데 너는 나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니? 서로 대화를 하듯이 대화가 가능하죠. 그러면 게임의 스토리가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풍부하고 몰입도도 높아지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연구와 이제 상용화 전까지 단계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재밌었던 그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NPC들만으로 운영되는 이제 마을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사용자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 네. 각자의 역할만 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마을이 운영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고 어떤 사람은 주부고 어떤 사람은 학생이었는데 서로 간에 이제 뭐 마을에서 파티를 연다라거나 아니면 마을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한다라거나 뭐 특정 주부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모임에 가 있다가 나 집에 가스레인지를 그 안 꺼놓고 온 것 같아서 집으로 다시 가는 이런 형태까지 보일 정도로 상당히 일반적인 사회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NPC와 이제 사용자가 같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게임이나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상당히 몰입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몰입감이 게임 속에서 그것도 이 XR 기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상대방 캐릭터가 그냥 내가 질문하는 대로 답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또 반응을 하고 하면은 진짜 그게 가상현실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새로운 가상의 이제 세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게임으로만 짜여져 있을 때랑 이 생성형 AI가 붙었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세상이. 네, 아마 곧 그런 게임과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네.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오픈 AI. 오픈 AI는 이거 챗 GPT 만든 회사 이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뭐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투자도 받아서 거기랑 이제 합작으로도 비즈니스를 또 키워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픈 AI가 만든 게 대표적인 이제 챗 GPT이고 어떻습니까? 이 회사에 대한 검색 빈도나 뭐 사용 빈도는요? 아무래도 생성형 AI 시장을 시작했고 그리고 대중화를 이끄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챗GPT가 그 서비스를 개시한 지 5일 만에 이제 그 사용자 수의 100만을 확보를 했었고 네. 2달 만에 이제 1억 명의 사용자 수를 확보를 했는데요. 이 정도의 사용자 수를 빠르게 그 확보한 서비스들은 기존에도 없었고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뭐 SNS 서비스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형 AI 시장을 제대로 이제 열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올해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용자 수 추이가 월간 이용자 수가 한 18억 명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네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상당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사용자 수가 조금 감소하기는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 세계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리딩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그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약간은 좀 관심도가 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향력은 여전하다.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 오픈 AI가 챗 GPT 처음에 내놓은 게 3.0 버전이었죠?
3.5죠. 3.5. 네네. 지금 이제 4.0도 나와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오픈 AI가 내놓기가 무섭게 구글도 바드라는 걸 바로 내놨고,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도 네. 거기에서 뭐 XAI 이런 것도 맞습니다. 내놨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 생성형 AI를 막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그 사이에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다, 빠르게 따라왔다라는 뜻일지, 아니면 사실은 또 뭐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요. 누구나 할 수 있었다기보다는 그 오픈 AI가 그 갔던 길에 있어서 GPT의 논문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제 다른 아하.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논문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빠르게 좀 따라갔던 부분도 있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공개하는 GPT의 기술들은 그 예전처럼 뭐 약간 오픈 AI를 비꼬듯이 얘기하는 게 이제 클로즈드 AI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아니라 클로즈드 맞습니다. AI, 닫힌 AI. 네. 왜요? 예전에는 이제 오픈 AI의 창립 목적 자체가 AI는 전 세계 모두가 평등하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창립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투자도 받고 하다 보니까는 그 예전처럼 많은 기술들을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처음에 오픈 AI가 우리는 상업적인 기업이 아니라 뭔가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처럼 맞습니다.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이제 상업적인 기업이 되고 있는데 뭐 예. 그거는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일반 이용자들이 되게 돈을 내고도 유익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픈 AI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도 자극을 받아서 그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은 챗GPT가 나온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1년 1년 전만 하더라도 오픈 AI라는 기업을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오픈 AI가 뭐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구글이니 메타니 삼성이니 아마존이 다 난리가 나면서 이제 자신들의 기업 전략까지 수정할 정도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처럼 그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술의 발전 속도를 리딩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원래 취지를 살리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챗 GPT도 무료 버전을 항상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다만 유료 버전보다는 이제 한 단계 낮은 걸 네. 공개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손을 잡고 뭐 앞으로 이제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거기다가도 계속 이제 붙인다고 하고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유료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그냥 대놓고 상업적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오픈 AI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오픈 AI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AI가 잘 보면은 들고 있는 그 서비스가 없어요. 단순하게 지금 챗GPT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바드를 기준으로 지메일이나 혹은 뭐 그 온라인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협업 툴이나 지도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완성된 기술력을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전이를 시키느냐가 그 관건인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고 양사의 그 서로의 이제 이득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채팅을 넘어서 뭔가 생성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채팅 창에만 머물 수는 없는 그쵸. 거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구글의 바드 그리고 얼마 전에 XAI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그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의 경쟁작들이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 AI가 만든 챗 GPT랑 과연 차별성이 있을까? 어떤 게 더 좀 우수할까? 이것도 좀 어떻게 비교해 볼 수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그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의 관점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은 모양새는 오픈 AI가 먼저 치고 나가면 경쟁 업체들이 유사한 서비스 들고 따라 나오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글 같은 경우는 바드를 중심으로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통합하면서 생성형 AI 시장을 점점 그 넓혀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XAI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챗GPT와 유사한 서비스인 그록을 내놨습니다. 그록. 네,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채팅형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록의 차이점이자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예전에 이제 트위터, 지금 이제 서비스명이 X로 바뀌었죠. 예. X와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X 같은 경우가 보면은 그 실시간의 모든 뉴스들이 다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는 바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 플랫폼상에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X에서 검색이 되었을 때 출근 시간대에 뭐 전철을 타고 간다. 그래서 전철의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지? 하면은
그 X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뉴스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전철 그 몇 번째 사고가 났다라는 것들을 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그렇죠. 기사화되기도 전에 시민들의 SNS를 통해서 더 빨리 알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까지도 활용을 하고 X와 통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를 하면은 그 다른 경쟁사들이 똑같이 따라오니까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오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그 챗GPT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발표한 기술이 챗GPT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멀티모달 기능을 도입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 전용 원래 생성형 AI가 달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죠. 달리를 챗GPT 안에 이제 이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챗GPT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달리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은 모바일 앱에서 이제 음성 엔진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이제 채팅이 아니라 음성으로 내가 그 챗GPT한테 뭐라고 묻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음성으로 결과를 주는데, 그 제공해주는 음성의 품질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글로벌 언어를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라든가 대부분의 언어들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야, 신기해집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그림을 그려주는,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달리, 이것도 이제 오픈 AI 건데, 이거는 챗 GPT 3.5에서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4.0 그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합니까? 대부분의 이제 오픈 AI가 제공하는 이런 그 새로운 서비스다 하는 네. 것들은 다 유료 버전에서 유료. 가능합니다. 제가 하지만 무료만 쓰고 있어서. 하지만 이제 서비스가 점점 확대될수록 이제 무료까지도 확장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거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용자가 몰려버리게 되면은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이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사실은 예전에 오픈AI CEO인 샘 알트먼이 그 질문을 하나 그 날릴 때마다, 쿼리를 그 날릴 때마다 1센트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센트. 네. 네. 그게 이제 1센트면은 뭐 얼마 안 하지만은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질문 하나씩만 날린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사실 유료화를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볼 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 개발비도 들어가고 그 데이터도 가져와야 되고, 결정적으로 서버 네. 투자를 또 그것도 비싼 반도체들을 투입을 해서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좀 경쟁이 더 치열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생성도, 음악 생성도 그냥 무료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약간 또 그런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네이버도 이 생성형 AI를 이제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좀 어떤가요? 그 후의 반응이? 네이버가 이번 8월 달에 그 하이퍼클로버 X의 하이퍼클로버.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선보였는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른 기업들처럼 챗GPT와 유사한 형태의 이제 서비스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업체의 서비스다 보니까 한국어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뭐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데이터를 뿐만이 아니라 뭐 기사들까지도 학습을 해서 한국어에 특화가 돼서 사투리까지도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가 어떻게 보면 챗 GPT랑 유사한 서비스라고 보면 될까요? 하이퍼클로버 X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GPT-4 같은 이제 하나의 그 초거대 AI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클로버 X나 이제 Q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챗 GPT와 같은 서비스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또 이제 한 챗 GPT 나온 지도 한 1년이 넘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네, 과연 맞습니다. 네이버가 오픈 AI나 구글 바드랑 좀 비교했을 때 더 우월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일각에서는 좀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편집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좀 어때요? 사실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서비스 운영 기간이 너무 짧아요. 아직 사실- 얼마 안 됐죠. 네. 예. 챗GPT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로 계속 재학습을 해서 엔진이 고도화된 것인데, 지금 뭐 네이버의 엔진은 오픈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네이버에서도 이런 B2C 상품 말고 B2B 상품군들도 서비스를 내놓았는데요. 아예 생성형 AI 서비스를 기업들의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원한다고 하면은 아예 굿즈까지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인데, 제가 아까 앞전에 이제 마케팅에서 말씀드릴 때, 광고에서 말씀드릴 때 네. 광고 카피라이팅을 뭐 2주 걸리던 거를 3, 4시간 만에 완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의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생성형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업형 서비스들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기업형 서비스까지. 사실 이거는 바로 유료화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화를 하는 거고. 또 뭐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생성형 AI를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뭐 알아봐줘, 뭐 알려줘, 검색하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여행을 할 때도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뭐 여행 스케줄 관련돼서는 많은 예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국내든 해외든 특정 목적 대신에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목적과 모든 그 설명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다른 분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마치 회사에 혹은 학교에서 신입사원이나 후배가 들어왔는데 네. 그 친구한테 뭐를 알려줄 때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 건데 그래서 네가 이것을 해야 돼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 프롬프트를 제공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여행과 관련돼서도 단순하게 주말인데 어디 갈까 이게 아니라 주말 여행지 중에 내가 집에서 뭐 차로 몇 시간 내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뭐 저녁으로 어떤 메뉴를 먹고 싶고 그리고 나는 여행 스타일이 뭔가 그 주변의 풍경을 보는 것을 좋아해.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디를 들려서 이렇게 와서 또 구경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자세하게 디렉션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여행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행에서도 코스와 아예 뭐 추천하는 숙소까지도 전부 다 이제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성향부터 일정,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리고 몇 명이 같이 가는 어떤 조건까지 사실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제 되면은 프롬프터 과정이라고도 하고. 네, 그래야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사람들이 어떤 사람한테 뭐 일을 시키거나 설명을 할 때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결과물을 뽑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AI니까 뭐 해줘. 한두 개 질문으로 다 그냥 만족을 하려고 하고 맞습니다.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질문이나 요청이 자세할수록 세부적일수록 그 결과물도 더 좋게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답변보다 질문이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얼마나 중요하게 그 상세하고 질문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얻는 그 답변의 가치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답변은 AI가 하는 거고 인간의 능력은 질문의 수준으로 갈릴 것이다. 또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제가 그 여행을 여쭤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여행사가 굉장히 많고 군소 작은 여행사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네이버 쿠팡 같은 이런 대기업들도 이 생성형 AI를 또 활용을 해서 또 여행업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그런 좀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게 포화 시장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행업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의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혹은 뭐 가이드 같은 경우들도 다 이제 사람들이 담당을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 거지. 고객 응대를 할 때도 생성형 AI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챗봇 같은 거. 뭐 예약이나 코스를 짤 때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재밌는 건 가이드도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게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인데 올해 그 제가 여름 정도의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특정 그 여행지에 가서 뭐 성당이라던가 이런 유적지 같은 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었던 그 일행한테 챗GPT한테 막 질문을 해가지고 뭐 이거 유래에 대해서 알려줘, 뭐에 대해서 알려줘 해가지고 거기 나온 것을 저를 안 보고 있을 때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이 갔었던 일행분이 얘기하는 게 전문 가이드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가이드가 있으면 더 좋게 하겠지만은 그런 역할들은 우리가 뭐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검색을 할 필요가 없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완결적으로 검색된 결과를 보기만 하더라도 그런 똑같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거를 음성으로 들려줘.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는 그 혼합 현실 기기를 장착을 하고 실제로 내가 간 곳과 같이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이 이미지를 덮어 씌워 가지고 내가 또 이거를 가상현실처럼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사실 무궁무진하네요. 이 발전의 경계가. 근데 사실 이게 일과 일상의 경계가 조금 더 이게 허물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앞에서도 그 효율성,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여행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전문성이 없어도 뭔가를 내가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미 그 생성형 AI나 모든 그 서비스들, 특히나 그 여행 쪽에서는 그런 그 말씀하셨던 분야를 워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워케이션이요? 네, 워크와 베이케이션을 합친 용어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일하러 가서 놀고 놀러 가서도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워케이션은 이제 유럽 같은 데서들이 많이 이제 도입을 했는데 실제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집에서도 혹은 원격 근무지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행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에요.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들이 이런 워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 재택근무의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그걸 이제 뛰어넘는 그렇죠. 개념이네요. 복지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아하, 거기에서 생성형 AI 기술이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금융 부문에서는 과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까? 왜냐면 금융은 가장 보수적이고 무엇보다도 보안, 안전이 최우선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기업들도 점점 더 이제 간편 결제 시장으로도 가고 있는데 과연 이 금융을 생성형 AI랑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상당히 여러 분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일단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단순한 것은 앞서도 뭐 커머스나 뭐 광고 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광고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 광고가 상당히 많은 광고액이 지출되는 분야인데요. 고객들을 모객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광고들이 집행되는데 생성형 AI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고객 지원, 고객 응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금융 분야입니다. 뭔가 카드를 만들었을 때에 혹은 뭐 은행에서 상담을 한다 이랬을 때에 단순하게 이제 챗봇 서비스가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이 대화하기 편한 생성형 AI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건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상상을 했던 분야이긴 한데 아직 뭐 이런 서비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단순하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음성으로 명령하는 것만으로도 지급 결제를 처리가 할 수 있게끔 개발도 가능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뭐 결제라든가 혹은 이체가 상당히 많이 단순해졌잖아요. 뭐 무슨 페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화번호만 알아도 이제 이체를 시킬 수 있고 이런 서비스들 그쵸.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예 그냥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입금해줘 하면은 그 모든 정보가 휴대폰에 있다 보니까 걔가 이제 자연어 처리를 바탕으로 그 뒤에 거를 다 인증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미 몇 년 전에 나온 기술인데 음성으로도 그 내 목소리로도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술까지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내 목소리로 얘기한 것을 인지를 하고 아예 그 결제라든가 송금 처리 같은 경우들을 바로 이제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안 그래도 간편한 송금이 더 간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에 AI 기술이 또 나아가서 보면은 이제 금융사들이 항상 그 골칫거리가 막 연체 사람들의 이제 신용도를 따로따로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화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 고객군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는 가상금리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는 AI를 통해서도 분석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저희 방송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도 많이 들으시는데 저거 다 남의 얘기 아니야? 혹은 뭐 간혹 이제 여행 갈 때나 계획 한 번씩 쓰는 것 정도? 그럼 이게 대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광고 분야에서는 워낙 파워풀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뭐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실 뭐 광고 대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혹은 뭐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고 있는 식당 같은 경우들에는 뭐 전단지를 이제 배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광고 문구라거나 혹은 네. 이미지 같은 거를 굳이 제작을 맡길 필요가 없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와 내가 마음에 드는 광고 문구를 그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번 광고 문구를 이렇게 써보니까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광고 문구를 또 써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이제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도 그게 자신들의 가게나 사업을 알리는데도 훨씬 더 간편하게 네, 활용을 할 알리는데 수가 뭐 있는. 이용을 하거나 고객 응대에도 충분히 뭐 걸려오는 전화에서 이미 통신사들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가 이제 전화를 대신 받거나 하는 것들도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광고 문구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 가게의 어떤 간판에 붙일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아가서 그걸 또 영상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나도 한번 유튜브 해볼까 아니면 요즘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라는데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조금 엄두를 못 내실 수도 있거든요. 약간 그 문턱을 좀 낮추는 효과도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게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뭐 진행 대본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어떤 상품을 팔고 이 상품은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디렉션을 주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실행 대본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라이브 커머스 외에도 일반적으로 그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들에서는 새로운 상품이나 뭐 마케팅 그 시안을 짜기 위해서 제품의 컨셉이라든가 혹은 광고의 홍보 문구, 카피라이팅까지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생성형 AI로 처리하는 기업들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에 빗대어서 다시 대응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시대네요. 특히 그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면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산업은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뭐 금융도 얘기를 했고 유통도 얘기를 했고 자영업자분들도 좀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분야를 상정하기가 상당히 좀 쉽진 않은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라는 그 영역에서는 모든 분야와 이제 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들이나 스타트업 같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훨씬 더 이를 활용해서 그 효율을 느낄 수 있는 분야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뭐 디자이너나 혹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해야 했던 업무들을 굳이 그 사람들을 거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관련된 뭐 다양한 굳이 뭐 여행업이나 커머스나 혹은 자영업이나 뭐 미디어나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이제 소규모 기업에서 생산성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뭐 거대 기업들, 대기업들은 자본력도 있고 인력도 풍부했고 하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자본력이 모자랐고 기술력도 없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소상공인 또 서민들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얼마든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성형 AI, 아이고 뭐 말도 어렵고 뭐 저거 내 일도 아닌 것 같고 뭐 한두 번 검색은 해봤는데 뭐 정확히 그냥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기회가 된다.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앞으로 이제 미래에 뭔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보면은 항상 그 미래 이야기를 할 때는 미래의 소비 세대인 그 MZ 세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MZ 세대에게는 이 생성형 AI 기술이 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MZ 세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MZ 세대 이제 밀레니엄을 조금 뺄 때가 된 것 같고요. 썩어난데. 네.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그 Z 세대와 예. Z 세대와 이제 그 이후에 따르는 알파 세대를 붙여서 이제 잘파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Z 세대와 그 알파 세대 네. 합쳐서 잘파. 잘파. 그래서 이제 잘파 세대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뭐 10년, 20년의 이제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네. 이 잘파 세대의 특징들은 지금의 이제 그 기성세대들이 이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코로나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네. 메타버스에서 뭐 게임도 하고, 그리고 생성형 AI도 그 연령대가 어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숙제할 때도. 네, 경험들이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이걸 어떻게 쓰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서 경험들이 엄청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기성세대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서비스들을 내놓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그 밀레니얼 세대가 태어나 보니 뭐 그냥 컬러 TV, LCD TV가 있었던 것처럼 잘파 세대는 그냥 태어나 보니 스마트폰이 있었고 생성형 AI가 있었고. 그렇죠. 스마트폰도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생성형 AI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생성형 AI가 있는 디바이스와 없는 디바이스, 또 이걸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쫙 나뉠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심쿵 한방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커넥팅 랩의 모바일 미래 보고서 2024. 핵심 구절을 한 방에 정리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AI 기술 활용도가 폭증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도 AI를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업무 능력에서 격차를 나타내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AI 기술에 뭐 밀려버린다, 아니면 이게 신기한 기능이 나왔다 정도가 아니라 이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능력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이런 이야기 어떤 분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까요? 사실 뭐 확대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들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성형 AI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그렇게 이용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냐 이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 차이가 나오는데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최근에 봤었던 그 어떤 기사 중에 그 대부분의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사진을 찍지 않았을 때는 해당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고 창조 이미지를 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던 그 기사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당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라고 해서 이미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과 비슷하게 아예 생성을 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발빠르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컨텐츠의 이제 품질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한 번보다는 뭐 여러 번 이용을 하면서 그 이용 방법을 숙지하시는 게 아무래도 본인의 업무 능력이라든가 삶을 조금 더 그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돈의 흐름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투자처 이것도 좀 달라질까요, 미래에는? 제가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라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요. 지금 AI가 상당히 폭증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픈 AI가 상당히 선도를 하고 있고, 불과 어제에도 오픈 AI가 또 새로운 기술들을 이미 선보여서 관련 업계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그 업체들을 투자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뭐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로 우회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봤고, 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다양한 기업들로 투자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는데요. 일단은 그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시다 보면은 기술의 흐름이 이런 기능이 나오면은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 기능은 상당히 좀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뭐 투자처들을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AI가 많은 걸 바꿔갈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또 돈의 흐름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오늘은 커넥팅 랩이 쓴 모바일 미래 보고서 2024 이 책을 커넥팅 랩의 현경민 편집장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